사랑해. 이틀 전 블라디미르 푸틴은 전쟁을 비판하는 러시아 시민의 재산을 정부가 압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는 비슷한 권한을 사용해서 자신의 억만장자 중 한 명으로부터 70억 달러를 압수했습니다. 루블이 아니라 달러입니다. 이것은 러시아 역사상 단일 최대 규모의 국유화였습니다. 푸틴이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던 이유는 사실 그의 나라 곳곳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휘발유를 배급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는 말 그대로 정전 상태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그의 석유 생산량은 6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이제 러시아 의회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러시아 엘리트들을 이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러시아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유소 화재로 인해 도시들은 밤을 낮처럼 밝히고 있고 다른 도시들은 정전으로 말 그대로 영구적인 암흑에 빠지고 있습니다. 최전선에 보급품을 전달하는 트럭 운전사들은 짐을 버리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랑으로 뛰어들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내 자동차 운전자들은 1인당 휘발유 5갤런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러시아 국회의원들은 이제 푸틴에게 맞서 그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70억 달러 압류가 러시아에 곧 닥칠 일의 신호에 불과하다는 걸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실제로 어둠에 잠긴 러시아의 한 부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푸틴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경제 포럼을 주최하고 있을 때 그의 이른바 나라의 한 지역 전체가 불이 다시 들어오길 기다리며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심페로폴입니다. 여기는 크림반도 남부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이 도시의 주요 열 발전소를 타격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시에 장시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발전소가 공격당하는 순간입니다. 저 밝은 성광이 열 발전소가 불타는 모습입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연기가 계속 피어올랐고 불은 몇 시간, 어쩌면 며칠 동안 지속됐습니다. 이번 공격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도시 곳곳과 인근 지역에서 여러 번의 폭발을 일으킨 장시간 이어진 공격이었습니다. 인근 도시에 있는 군 비행장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피해 입은 러시아 다른 지역도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크림반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말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곳은 푸틴이 2014년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해 합병한 지역입니다. 이제 이 반도는 점차 암흑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크림반도 주유소 연료가 바닥났고 그 문제가 러시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러시아의 가장 큰 도시 두 곳인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도 함께 보시죠.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카잔은 이번 주 휘발유 제한을 도입했고 운전자들은 최대 20리터만 주유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약 5갤런 조금 넘는 양입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어쩌면 두세 번째로 큰 확인된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러시아에는 석유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즉 우크라이나 드론 때문에 러시아는 석유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평범한 러시아인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인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이 소식이 믿기지 않아 브이로그로 상황을 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유소에 가서 제한 여부를 직접 확인합니다. 한번 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친구가 차량당 휘발유 20리터 제한이 생겼다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타트네프트 주유소에 막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불만 가능합니다. 먼저 계산대에 가신 후 주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 20리터까지만 가능합니다. 네, 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 20리터입니다. 아쉽네요. 이는 러시아의 석유 생산량이 6개월 연속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란 전쟁 이전보다 유가가 다소 높아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생산량을 늘려서 석유를 필요한 나라에 공개 시장에서 팔고 예산의 부족분을 메우려는 유인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공격 때문에 물리적으로 말 그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저장 시설을 타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유조선과 정유 시설을 공격해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더 많이 생산하고 싶어도 실제로는 더 이상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러시아 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러시아는 항상 국내 공급을 우선시하고 남는 부분만 수출합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러시아 정부가 특정 종류의 휘발유에 대해 수출 제한과 통제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 시장에서 이익을 내기 전에 국내 시장에 먼저 공급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생산이 오랜 기간 동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공급조차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다뤘듯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유시설만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물류, 특히 러시아 지역과 점령지, 전선의 군대에 보급하는 호송대와 트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류 봉쇄 작전입니다. 실제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러시아의 물류 고속도로로 연료와 탄약 트럭이 전선 등으로 이동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 있는 드론은 우크라이나의 정찰 드론으로 표적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은 여러 고속도로에서 몇 분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습니다. 러시아의 전체 보급망이 실시간으로 공격당하고 있으며 크렘린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이유는 러시아 언론이 트럭 운전사들에게 드론 발견 시 행동 지침서를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죠. 러시아 국영 언론은 여기 지침이 매우 간단하다고 말합니다. 드론을 보면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움을 청하지 말고 트럭에 있지 말며 트럭을 길가에 세운 뒤 도랑에 숨으라고 크렘린이 말합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트럭을 노린다고 합니다. 결국 생명은 스스로 책임져야 하니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에게 드론을 보면 트럭을 버리고 숨으라고, 자신을 구하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개인적으로 조금 놀랍습니다. 러시아가 얼마나 많은 사상자를 냈는지를 생각하면 러시아가 자국민의 생명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런 이야기는 전쟁 블로거나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시민들의 생명을 신경 쓴다고 확신합니다. 신경 쓰지 않는 건 푸틴입니다. 그래서 푸틴은 전선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이 러시아가 지난 몇 주 동안 직면해온 주요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크림반도를 둘러싼 목조임이 매일같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크림반도에는 우크라이나가 노릴 수 있는 여러 개의 주요 요충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크림반도로 들어갈 수 있는 보급품의 양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러시아가 점령한 본토와 크림반도로 있는 연결 지점은 정확히 3곳뿐입니다. 물론 크림반도는 제외입니다. 이미 유명한 케르치 다리에 대해 언급했지만 이 세 지점이 육지 다리 연결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세 다리를 정기적으로 공격해왔고 카우카 다리는 2번 타격받았습니다. 이는 지난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다리가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지만 수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다리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다리는 아무도 쓸 수 없게 되었고 우크라이나에 유리합니다. 또 다른 다리도 손상됐습니다. 그로 인해 그 다리도 폐쇄됐지만 피해는 카우카 다리만큼 심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다리도 손상되어 교통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비록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예전만큼의 수준은 아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2다리의 통행이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장기화되는 이유는 러시아가 다리를 복구하면 우크라이나가 계속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역에 배치된 방공 시스템도 함께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드론을 막을 방법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드론 생산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영상 마지막에 다루며 증가 속도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미국 내 일부 빠르게 성장하는 인공지능 기업들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크림반도로 돌아가겠습니다. 며칠 전 크림반도 내 많은 고급 러시아 호텔이 특별한 제안을 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호텔에서 휴가 패키지를 구매하면 휴가가 끝난 후 러시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추가 연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제안을 한 이유는 주유소에 연료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크림반도에 들어가는 것을 꺼렸고 돌아올 때 연료 구하기가 더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연료를 고급 추가 혜택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블로거거나 여행 브이로거들이 지금은 크림반도가 휴가를 보내기에 가장 좋은 곳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크림반도 휴양 시즌을 취소해야 할까요?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허둥지둥하며 당황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협상을 애원하거나 국제 인도주의 단체에서 용의자 같은 인간들을 끌어와서 그곳에 갇힌 사람들을 구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쟁터에 갇힌 사람들이죠. 올여름 크림반도 방문은 결국 함정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이것만으로도 나쁜 신호인데 이제는 크렘린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호적인 국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도움을 요청한 국가들의 목록을 살펴보겠지만 그 전에 이 발언을 들어보시죠. 지극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의 이름으로 우리 지역에서 키이우 정권의 지속적인 테러 공격으로 인해 외무부는 인도주의적 필요를 위해 연료를 제공해달라고 여러 우호국에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기대합니다. 저희도 항상 친구들에게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우리 친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 목록엔 중국, 북한, 아마 이란도 있을 겁니다. 이 나라들 중 어떤 나라도 러시아를 실제로 도울 수 없다고 봅니다. 하나씩 보자면 중국은 이란 전쟁으로 석유 구매가 줄었습니다.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전기 공급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러시아에 보낼 여분의 석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란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 봉쇄로 석유 수출이 어렵습니다. 그들이 이 상황에서 러시아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북한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무기만 생산하는데 어떻게 러시아를 석유로 도울 수 있나요? 그래서 그들이 우호적인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도움이 곧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 때문에 우리는 러시아 내부에서 약 3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어떤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러시아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크렘린의 실패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긴 발언이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이 전쟁에서 분수령이 되는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전체 내용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구독이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 성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공산당 국회의원 미하일로비치 마르코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우크라이나 부대가 우리 도시를 계속 공격하는 가운데 당국은 최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 개막일, 발트의 최대 석유 터미널 중 하나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석유 터미널이 공격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5월 9일 승전 기념일 퍼레이드를 취소하게 만들었던 농거들은 이번 포럼을 취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사의 주된 목적은 허울뿐인 번영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엘리트들의 개인적 부를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실질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러시아에서는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수많은 개발 프로그램과 전략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것도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종이 위와 국제 로펌에서 발표된 선언문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실질적 조치 없이 계속 새로운 금지, 제한, 재정 부담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새로 제정되고 있는 법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미쳤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미쳤습니다.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소련 2.0입니다. 어쨌든 계속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러시아인들의 지출이 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통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 와중에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 관리들과 관련 엘리트들의 주머니는 여전히 두둑합니다. 포브스 2026년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억만장자 수는 사상 최고치인 155명에 달했으며 이들의 총 자산은 거의 7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연방 예산의 1.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도난, 모든 계층의 공직과 체포, 그리고 연간 1조 루블에 달하는 자산 압수. 이것이 진짜 현실입니다. 이것은 물론 국가가 대규모 국유재산 약탈을 겪었던 1990년대에서 대부분 물려받은 것입니다. 외부의 적이 러시아를 점령한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자원을 빼앗고 산업을 약탈하며 세금을 올리고 자신들을 위한 대저택을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침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장국은 이것을 스스로 해냈고 어떤 침략자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해냈습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의 성공적인 개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동안 올리가리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부유해졌습니다. 이것은 이미 특별 군사작전의 5년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러시아에서 이런 일이 드물며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편지에 이름을 서명하는 것은 더욱 드뭅니다. 이것은 전쟁 초기에 유출된 사적인 대화와 달리 누군가가 공개적으로 크렘린을 직접 겨냥해 내놓은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정부가 국민 것을 훔치는 것 같다고 말할 때 그 순간 크렘린인이 무엇을 했는지 맞춰보세요. 푸틴은 새 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정권 비판자에게서 정부 관리가 원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압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이 법이 서명된 지 하루 만에 실제로 사용됩니다. 이번 주 러시아는 한 명의 억만장자로부터 70억 달러에 달하는 사유재산을 압수했습니다. 러시아 역사상 가장 큰 국유화입니다. 이 압수의 공식적 이유는 이 억만장자가 푸틴 기준에 너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가 전쟁에 반대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감옥에 있고 그의 사업체, 은행 계좌, 재산 모두가 국가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7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게 있습니다. 외국 이야기 할 때마다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70억 달러이지 70억 루블이 아닙니다. 루블로 따지면 푸틴이 단 한 번의 서명으로 가져가는 금액이 아마 수천억 루블에 달할 겁니다. 서방에서는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시죠. 이 압수가 6월 10일에 일어나기 이틀 전, 푸틴은 정권을 비판하는 누구에게든지 그의 정부가 재산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법에 서명했습니다. 이건 전쟁과도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푸틴, 당신은 이 나라를 잘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파산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게시물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표현의 자유가 좋지 않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압류에 집중하고 싶어요. 많은 미국인들이 이 부분을 잊고 있습니다. 최근 캔디스 오원스와 앤드류 테이트 같은 경제 전문가들이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경제를 칭찬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러시아 내에서 사유재산권이 얼마나 강한지 정말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22년에 침공이 일어나기 전 수년 동안 러시아의 올리가르이들은 미국과 유럽에 수십억 달러, 어쩌면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사적 재산을 보관해왔습니다. 그들은 대저택도 있었고, 요트도 있었고, 아파트도 있었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침공이 일어났을 때 이 돈 대부분이 동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돈은 아직도 압류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법원은 정부가 사유재산을 그냥 몰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은행 계좌에서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경우는 매우 특정한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공개 법정에서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나 사유재산 또는 그와 비슷한 것들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부는 그 돈이 범죄와 연관되면 기본적으로 재산을 압수할 권리가 생기고 이후에는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올리가르이들의 재산이 서방, 여기 미국에서도 동결되어 있지만 그 돈은 여전히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건 정부의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돈이지만 동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을 뿐이고 압수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식적인 러시아 자금, 즉 유럽 계좌에 예치된 약 3천억 달러의 러시아 주권 자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실제로 그 돈을 압수할 수 없고 법적 방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러시아의 돈이지만 러시아는 그 돈에 손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우크라이나로 가서 그들이 계속 싸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러시아의 돈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비교하면 한 번 서명으로 정부 비판 시 평생 쌓은 모든 것과 저축을 잃게 됩니다. 무엇을 했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법정이나 공정한 재판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러시아 경제가 숫자상 성장처럼 보여도 실제로 성장하지 않는 큰 이유입니다. 이는 군사 지출 때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서방 국가들의 경제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해결되어야 합니다. 러시아 올리가르이들도 러시아보다 서방에 돈을 두는 게 더 안전하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어쨌든 이야기가 잠시 샜으니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사이 전선에서는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오메란스크 인근에서 러시아 연료 탄약 트럭이 크림반도 다리 건너다 포착됐습니다.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트럭들은 순식간에 파괴됐습니다. 한 번에 약 50대의 트럭, 이 한 행렬로 이동하고 있었고 우크라이나군이 그들을 타격해서 처리했습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이 사진이 제 눈에 띄었고 여러분께 인트로에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보아하니 이 이야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트럭 50대가 파괴됐지만 이 이미지는 AI 이미지가 아니라 아르마라는 게임에서 나온 이미지입니다. 아주 멋져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실제 사진은 아닙니다. 그래도 꽤 멋지게 보이네요.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드론 덕분입니다. 그리고 드론 생산 속도는 저도 이해하기 힘들 만큼 빠릅니다. 저는 매일 이 소식을 챙기려 노력합니다. 이 보고서를 보세요. 우크라이나 최고 사령관에 따르면 드론 생산량이 지난달 대비 12%, 거의 13% 증가했습니다. 이건 연간 증가율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달보다 드론 생산량이 13% 증가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이미 많은 드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증가율이 계속된다면, 물론 계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만약 계속된다면 우크라이나는 5, 6개월마다 생산량을 2배로 늘리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러시아가 중국 도움을 받아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이 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AI를 잘 활용하는지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을 위해 독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 베이직스 인사이더 회원분들도 포함됩니다. 독점 이야기를 듣고 채널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가입 버튼을 누르거나 basic인사이더.com에서 바로 멤버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으로 계속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멤버십 회원 전용 독점 콘텐츠를 더 많이 제공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시면 바로 가입해주세요.